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빌라촌에 숨겨져 있는 비어있는 무당집의 비밀. 제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보았던 귀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때는 20년 전 여름 방학이었는데 겁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런데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이랍시고 학교 청소를 시켰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중학교 때 좀 잘 나간다고 호기롭게 담배도 뻑뻑 피워댔으니까요. 무튼 사건의 발단은 담배 때문이네요. 비가 꽤나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죠. 그때 저희 학교가 산 중턱 상당히 가파른 곳에 위치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으로 빌라촌이 한창 들어서는 곳과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빌라촌은 그 시절 우리들의 흡연 장소로 쓰이고 있었죠. 저와 여자애들 B와 C는 빌라촌의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 담배를 피우려 했죠.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딱 기분 좋게 한 모금 빠는데 때마침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더군요. 요 샹놈의 새끼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담배 지리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우리는 놀래서 그 빌라를 빠져나왔는데 막상 비도 많이 오고 갈 곳도 없고 어디가노 어디로 갈 곳을 연발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죠. 또 웃긴 게 그 빌라촌에는 B와 C의 집도 있었는데 C가 갑자기 묻더군요.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제가 되물었죠. 무당집이면 무당 산다이가. 근데 그 길을 우째 가노? B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 무당집 앞이 우리 집이다이가. 그 무당 장사 안 되는가 이사 간 거 같은데. B였을걸. 그렇게 우리 셋은 의견이 맞아 그 무당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젠장 맞게 그냥 비 맞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무당집은 일반 주택이랑 다를 바 없이 조그마한 마당에 샤시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왠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좀 싸해서 있기 싫었는데 남자 체면에 또 여자애들 보고 나가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서 그 싸한 기분에 심취해 있을 때 비가 대뜸 말하더라고요. 저기 비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코하고 가자. 저기는 영감쟁이들 안 올 끼니까 절로 가서 한 대 푸고 가자. 그래서 그 무당집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어땠냐면 미닫이 현관이었는데 그걸 열 때부터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는데 현관 가운데가 거실이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해서 여기 귀신 나오는 거 아이가. 나오라 캐라 바로 담배방이다. 이렇게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소위 센 척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딱 거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오한이 들어서 으슬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쓱 훑는 느낌. 진짜 그때 느낌은 아직 생각해도 거지 같아요. 그 느낌 드는 순간 내가 애들한테 빨리 푸고 나가자 이랬더니 B와 C는 신이 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말했죠. 가시나들아 빨리 푸고 가자고 느낌 쎄하다 지금 이랬더니 B와 C는 전맛 쫄았네. 저거 쫄보가 고추 달고 안쪽 팔이나. 사나이 자존심을 살살 긁더라고요. 나도 오기가 생겨서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죠. 근데 또 사춘기 때의 호기심이란 게 참. B가 갑자기 야 옆방에 뭐 있을 것 같노? 라는 질문들을 던지더군요. 또 그때 우린 있어봐야 뭐 있겠나 어차피 빈집인데 먼지랑 바퀴벌레나 기어댕기겠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문을 누가 열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자꾸 남자인 내가 제격이라며 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열기 싫었죠. 아니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방을 먼저 열어보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소름 돋았던 게 빈집이라면서 족자며 향냄새며 신들한테 주는 제상마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B랑 C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빈집이라며. B와 C가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한 건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난 애들 설득해서 그냥 나가자고 했죠. 빨리 비 더 오기 전에 할머니 집 가서 자고 싶다라고 말했지요. 근데 또 왕성한 호기심이 어디가지라는 B가 옆방도 마저 열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옆방은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못 열겠다 그러니 B가 자기가 연다고 했죠. B랑 C가 둘이서 문 열고 나는 뒤에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진짜 나 거기서 미친 오줌 싸고 난리 날 뻔했는데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로 처음에 B랑 C가 들어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데 뭐 있나?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진짜 시간이 멈춘 느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얀 옷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가만 보니 방바닥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셋 다 그걸 보고만 있었죠.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처음엔 푹푹푹 이렇게 칼질을 했었는데 고개가 우리 쪽으로 스스스 돌더니만 그 여자 입가에 씩 미소가 지어지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칼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거든요. 미친놈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는 할머니 집이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여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서 걔들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정신도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야가 와이래 호들갑 떨었었노. 집 무너지겠다. 앉아라. 이러시면서 물 한 잔 주셨습니다. 물 먹고 할머니한테 말했지요. 할매 내 오늘 학교 청소 갔다 왔다이가. 갔다가 오는데 무당집 들어갔다가 귀신 봤대이.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등짝을 패더군요. 이놈 새끼가 함부로 무당집을 기들어갔었노 이러시며 제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다는 스님을 찾아갔죠. 할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셔서 이런데 예민하시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사정 말씀드리고 이런 귀신 봤다 이러니 일단 부적 하나 써서 태운 다음 저보고 한 모금 마시라 하고 몸에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땐 무서움에 시키는 건 다 했죠. 그거 먹고 나서 스님이 부적 하나 써서 주시면서 이건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몸에 붙들고 있어야 된대이 버리지 말고 안 그라 뭐 큰일 난다 하시면서 당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녔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버리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하고 저를 진정시킨 후 스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려 그 빈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스님은 그 무당집 다녀오셔서는 격앙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느그 저 재단 있는데도 들어가고 귀신 봤다는 방도 다 들어갔드나? 몇 명이서 들어갔노? 빨리 말 안 할 기가? 이러면서 막 따그치시더라고요. 저는 3명이서 갔다 뭐 이래저래 말씀 다 드렸는데 스님이 같이 간 애들 데리고 빨리 내한테 오락해라. 안 그라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당집 터 자체가 원체 흐르는 기가 음하고 센 기가 많다고. 그날따라 비도 많이 왔고 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나온다고. 저한테 뭐 다른 기분 안 들었냐 그러길래 제가 말했죠. 목덜미부터 아래까지 훑는 기분을 느꼈다고. 스님께서 니는 잘못했으면 오늘 쌀이 낄 뻔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데 안 잊혀지는 건 그 스님이 말씀해준 귀신의 인상차기가 제가 본 귀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귀신이 원기가 얼마나 강했으모 느그 같은 얼라든한테 다 보이겠노 이러시면서 니는 절대로 이런데 들어가지 말그라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으론 우리가 본 그 제상도 우리가 본 그 귀신을 위한 제상이고 이 집에 살던 무당이 떠난 이유 또한 자기가 다스릴 만한 음기가 아니기에 마지막 제상만 두고 간 거라고. 원래 그 무당집 있는 그쪽 라인이 집이 들어서면 안 될 만한 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진짜 소름 돋았는데 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쪽 길로는 안 다녔거든요. 할머니 집까지 가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쪽 길로 안 가고 10분이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로 갔죠. 비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비도 집가 겪은 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진해교회 목사 전도사 이사들 다 나와서 지 머리에 손 올리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온 집에 찬송 부르고 방학 내내 집에 찬송가만 나왔대요. 근데 난 정말 무서웠던 게 씨는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헛소리하고 있네 이 가시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 진짜 무서웠던 게 신의 어머니가 바람나서 지랑지 누나랑 아빠 놔두고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 덕에 신의 아버지 일 때려주고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저녁에 걔네 집 계단이 많이 가팔았거든요. 계단수도 많고 새벽에 그러셔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신을 전학 갔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있었고 그 뒤로 한번 연락 왔다가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귀신 태어나서 한번 봤는데 귀신은 있나 싶더라고요. 가위 한번 안 눌리는 난데 우리 셋 다 본 귀신이 똑같고 같이 겪은 일인데 후에 생긴 일은 소름 돋더라고요. 귀신을 그대로 붙여놓은 결과라 그래야 되나? 내 부적 어떻게 됐냐고요? 졸업식하고 다음날 스님 찾아가서 지갑에 부적 꺼냈는데 시꺼멓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한 번 소름. 결국 그 부적 스님이 태워서 없애주시고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이 얘기할 때마다 그때 그 귀신 꿈을 꾸거든요. 절대 빈집이나 특히 무당집 비었다고 들어가지 마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중학생 때 친구들과 비를 피해 들어간 무당집에서 귀신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와 스님의 도움으로 부적을 받고 위기를 넘겼지만 그 경험은 나와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로 빈집이나 무당집에는 절대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그 귀신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증언. 저희 비행기가 출발할 때였어요. 저희 비행기는 아주 작은 12인승의 경비행기여서 이착륙 시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이죠. 이륙할 때 진동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신혼부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부부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깊게 잠들고 있었는지 그 심한 소음과 진동에도 깨지 않았어요.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제 의심이 더욱 깊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비행기가 작다 보니 진동과 소음이 크다고요. 그런데 아기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담요를 들고 그 부부에게로 갔죠. 아기가 아파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담요를 주었는데 그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다며 담요를 받았어요. 그 부부 중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담요를 두를 때 아기 팔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기체가 기류를 만나 흔들린 순간 아기의 팔이 죽은 사람의 팔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걸 보고 기겁한 저는 바로 부기장에게 알렸어요. 어떤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러자 부기장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오더를 내려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죠. 경비행기는 스튜어디스가 한 명밖에 못 타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그 부부에게 들킬까봐 내색하지 않고 그 부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필요하면 열이라도 재드리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아기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이때 아기가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이마가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란 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부부의 눈을 보았죠. 부부의 눈은 침착한 눈빛이었어요. 자신들의 아기가 죽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기지를 발휘해 애가 많이 아프면 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저에게 너스레를 떨며 얘기했어요. 그러곤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어쨌든 저는 즉각 부기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부기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형사님. 애기 배에 수술한 것 같은 흔적이요. 배에 그런 흔적은 못 봤어요. 멕시코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기의 장기를 제거한 후 포장된 코카인을 넣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부기장의 신고의 덜미가 잡혀 미국의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 당시 스튜어디스의 증언이다. 세 번째 이야기, 15년 전의 이야기. 때는 군 전역 후 23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전 출생으로 제 또래의 아버지들에 비해 나이가 많으십니다. 때문에 제가 군에서 전역할 무렵 벌써 환갑이 지나셨고 사업 일선에서 은퇴하시어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막 전역한 혈기에 왕성한 20대였고 태어나고 자란 경기도를 벗어나 낯선 시골 환경에서 무료함을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흔히 번화가라 불리는 천안 터미널 근처에 가려면 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버스마저도 배차 간격이 1시간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친구도 몇 없던 저는 집에서 몇 달을 허투루 보내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정말이지 제2의 사춘기가 온 것 같더군요. 혈기는 왕선한데 풀곳은 없고 저녁 전에 보람차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나오니 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알바라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군 입대 전에 다니던 대학은 자퇴해서 학생도 아니었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싶더군요. 문제는 알바를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더군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2007년 당시에 아산 포스코 아파트 근처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왕복 1차선 도로에는 인도도 가로등도 없고 화물트럭만 쌩쌩 달릴 뿐이었습니다. 차도 면허도 없던 저는 밖으로 나가기 자체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1차선 도로 중간에 덩그러니 있던 주유소 옆에 미니스토 편의점이 생기더군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의점 사장님은 알바를 구하고 계셨고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포스코 아파트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갓길로 걸어서 출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장만하여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매우 깜깜했기 때문에 자전거 앞뒤로 발광되는 여러 장치들로 풀무장을 하고 달렸습니다. 화물 트럭이 많고 대부분 쌩쌩 달려서 정말 위험했거든요. 갓길을 달릴 때에는 뒤에서 지나가는 차도 조심해야 하지만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자전거보다 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던 저쪽으로 가고 있던 반드시 저와 마주치고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갓길로 많이 걸어 다니시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라이트를 켜고 신나게 달리는데 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좁은 갓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을 피하려면 어느 정도 제가 도로 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뒷차와의 거리를 조율하며 달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뒷차가 오는 기척은 엔진 소리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앞사람과 저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도 분명히 제 쪽으로 오고 있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니요. 설사 앞 사람이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탄 제 속도가 훨씬 빨라서 분명히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뭔가 멀미한 것처럼 울렁거리는 게 상황 판단이 쉽게 되지 않더군요. 그때 뒤에서 화물트럭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헤드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고 트럭이 잘 지나가게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는데 그 사람, 아니 그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있더군요. 100m쯤은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으로 돌리는 순간 바로 제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화물트럭의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두꺼운 유성펜으로 거칠게 그린 것 같은 얼굴이기도 하고 공포영화에선가 본 자루를 뒤집어 쓴 허수아비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눈은 위로 찢어져서 저를 노려보았고 입은 빨갰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달려오는 화물트럭 앞으로 자전거채로 고꾸라졌습니다. 정말로 자전거채로 미끄러져 화물트럭의 바퀴에 짓밟힐 뻔했습니다. 아마도 밟혔다면 즉사였겠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종이 한 장 차이로 트럭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와 충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저를 스쳐 지났고 사지가 떨리며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번에 알겠더군요. 간신히 자전거를 일으켜 갓길 넘어 논으로 구르듯이 빠져나가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얀 옷에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자전거를 다시 탈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끌고 걸어서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사장님 얼굴을 보니 귀신 봤다는 얘기도 못하겠더군요. 그의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어 홀로 서울로 상경했고 아직도 서울에서 자취 중입니다. 미니스토 편의점은 현재 없어졌더군요. 1차선 도로는 확장되어 넓어졌고 주변에 상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 길은 예전부터 위험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지나실 때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본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아이. 내가 5살 때 전주로 이사를 왔어. 그때 살았던 집에서 내가 재작년까지 살았거든. 근데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저녁엔 진짜 무서웠지. 어느 날 내가 8살이고 동생이 6살 땐가 가족이 단체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짐이 좀 많았어. 나랑 동생이랑 먼저 가벼운 걸 들고 엘베 타고 집으로 왔는데 무서운 건 이때부터였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집 현관이 입구 쪽이 양쪽으로 반투명 유리였어. 그 오른쪽에 어떤 여자애가 반쯤 반투명 유리에 가려진 채 있는 거야. 난 솔직히 그땐 좀 무서웠어.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 그때 그의 생김새가 6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무릎을 살짝 덮는 흰 민소매 원피스에 흑발. 머리 길이는 허리까지 오고 앞머리가 눈을 가렸었어. 무릎 꿇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신은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
아마 그때 그 애가 눈이나 다리가 없었을 것 같아.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로 진짜 바보 같은 게 손으로 얼굴은 덮고 있는데 눈은 살짝 보이게 손을 벌린. 그렇게 한 상태로 겁나 작게 너 누구야? 이랬어. 나 이때 진짜 멍청했던 듯. 근데 당연하게 그 애는 말을 안 했지. 내가 이러는 사이 동생이란 애는 불 안 켜고 졸리다고 자더라. 난 현관에 서 있고 내가 걔한테 또 물어봤어.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니까 느낌이란 게 있잖아. 눈은 안 보이는데 걔가 날 쳐다본다는 느낌. 그때 무서워서 동생 겁나 크게 부르고 불 켜라고 했지. 그때 그 애가 사라졌는데 사라지는 게 진짜 영화처럼 모래바람 일듯이 사라졌어. 그 상태로 잊을 때쯤 9살이 되었을 때 난 줄넘기를 못했어. 그래서 앞동사는 친구랑 같이 주차장에서 줄넘기를 하고 각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좀 일찍 끝난 거야.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옆에 산이 있다고 말이야. 그 여자애로 보이는 애가 빠르게 산을 올라간 거야. 친구한테 산에서 어떤 여자애 못 봤냐 하니까 못 봤다 했어. 생각해보니까 그 산은 낮아도 아무리 빨라야 30분 만에 올라가는 산인. 불과 2초 정도 만에 올라갔어. 또 우리 아파트가 그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깎인 면이 있는데 무서운 게 길 없는 데로 가더라고. 그 귀신은 그렇게 2번 보고 끝났어. 몇 달 전에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그 여자애 우리 집에서 처음 봤을 때 있지. 내 동생도 봤대. 5번째 이야기, 쫓아오는 여자.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법. 군대에 입대하면 어쩌다 한 번씩 선임과 후임들이 모여서 무서운 얘기를 할 때가 다들 있을 것이다. 다들 실화로 겪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처음 타자로 내가 지목되어 분위기를 끌어올려 놨었다. 내 얘기를 듣고 3번째 고참이 자신이 19살 때 겪은 얘기라면서 들려주었었다. 그 고참은 연극영화과 출신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고참은 친구 1과 친구 2와 함께 큰 아울렛 같은 곳으로 놀러갈 겸 갔었단다. 1층부터 들어가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춰서 옷인지 물건인지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떠한 여자가 자기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여자는 검은색 긴 생머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빨간 립스틱 바른 입술이었고 더운 날인데 불구하고 갈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고 빨간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본 거겠지 생각을 하며 별 생각 없이 물건 구경을 했단다. 그러다 거기를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갔고 또 2층에서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여자가 한 5m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였다. 그때까지도 고참은 우연히 같은 방향을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단다. 괜히 옆에 친구한테 뒤에 있는 여자 보이냐? 아까 1층에서 나 쳐다보고 있던 여자인데 지금 나 마음에 들어해서 따라오고 있다. 이러면서 친구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지랄하지 말라면서 웃으면서 다시 아이 쇼핑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고참은 또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아까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있더란다. 여기서까지도 별 생각은 없고 저 여자랑 많이 겹치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 아까 그 여자 저기 또 마주치네. 진짜 나한테 반했는갑다라면서 장난을 치고 그랬단다. 그렇게 쇼핑을 하다 4층에서 구경하든 5층에서 구경하든 딱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고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친구들에게도 뭔가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화장실로 가보자. 설마 화장실까지 따라오겠나. 거리면서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고 친구 말대로 화장실 쪽으로 갔다고 한다. 어디든 그렇지만 화장실은 건물 구석 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로 슬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걸어가는 도중에 뒤로 힐끔 돌아봤는데 역시나 그 여자는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었고 고참 무리는 화장실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볼일 다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 바로 앞 벤치에 그 여자가 앉아서 빤히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더랬다. 그리고 고참 무리들이 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슬쩍 일어나더니 다시 따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고참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래도 혹시나 오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고참과 친구들은 하나 둘 셋을 작게 외치고
3명이서 흩어졌다가 3층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참무리는 찢어져서 달려갔다고 한다. 그 드넓은 곳에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결국 고참은 3층으로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하나둘 다 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혹시 그 여자가 있나 없나 오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역시나 그 여자는 없었다. 고참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큰 노예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실없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고참은 웃으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4층 에스컬레이터를 보게 된다. 그 순간이었다. 4층 에스컬레이터 쪽에 여자가 누구를 찾는 듯 다급하게 두리번거리더니 에스컬레이터 밑에 쪽에 있는 고참무리를 발견했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더랬다. 근데 그 미소를 짓는 게 어떤 미소냐면은 선글라스를 써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올라간 입술과 표정으로 느끼기엔 찾았다 라고 고참은 느꼈다고 한다. 고참은 친구들에게 다급히 에스컬레이터 위를 보라고 얘기했고 친구들하고 고참은 놀라서 밖으로 엄청 뛰어갔다고 한다. 소리를 안 지르셨냐고 물어보니까 남잔데 여자 보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쪽팔리잖아 라고 하셨다. 그렇게 아울렛 밖으로 나왔고 바로 옆 건물 4층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위치한 곳이고 밖으로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거기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친구들하고 벌벌 떨면서 그 여자 뭐냐면서 왜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라며 친구들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친 호흡이 잠잠해질 때쯤 고참이 그 여자 따라왔나 안 왔나 본다고 창문 틈 사이로 본다고 했고 친구들은 하지 마라 괜히 그러다 걸린다 하면서 말렸지만 고참은 무시하고 봤다고 한다. 그렇게 건물 밑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있더랬다. 하지만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어 자신이 있는 건물을 쳐다봤고 고참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확실히 나를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있는 곳을 쳐다봤다 라고 했고 친구들은 쌍욕을 하며 괜히 니 때문에 걸린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걸릴까봐 숨죽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건물 밑에서부터 또각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하이힐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자의 빨간 하이힐. 고참이랑 친구들은 무서워서 4층까지 올라갔고 1층에 내려가 있던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계단에는 하이힐 소리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또한 점점 크고 빠르게 들려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고참과 친구들은 엘리베이터에 탑승. 친구들은 엘리베이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고참은 1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빨리 닫기 위해 닫힌 버튼을 연타를 했다고 한다. 그때 계단 밑에서 여자의 모습이 보였고 엘리베이터를 탄 고참무리를 보더니 더욱더 빠르게 뛰어 올라왔다고 한다. 친구들은 소리치고 고참도 소리치면서 닫히지 않는 엘리베이터 문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다고 한다. 문은 닫히기 시작했고 여자는 가까이에 왔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 다른 한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다고 한다. 고참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소리치며 그 여자를 주시를 했고 문은 닫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구들하고 고참은 1층에 내려가서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여자면 어떠하지라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 칼인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패닉에 빠진 친구들을 다독였다. 문이 열렸을 때 그 여자가 있으면 3명이서 킥을 날리고 도망가자라고 합의를 봤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 도착을 했고 문은 열렸다. 다행히 앞에는 그 여자는 없었고 고참무리는 엄청난 속도로 뛰어서 건물에서 벗어났고 지하철로 뛰어들어가 지하철에 탑승을 한 뒤 주위를 둘러보고 그 여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한시름을 놓았다고 한다. 도대체 그 여자는 뭐였을까? 그 봉투 안에 든 건 뭐였을까? 도대체 왜 우리를 따라왔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남자 3명이서 여자 1명한테 쫓겨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친 자신들을 보고 한탄을 했다고 한다.